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해 볼 건데요. 이 최근에 나온 띠지를 보면 150세 돌파라고 써 있어요. 네, 그만큼 이 책이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킨 그런 책이라 볼 수 있고, 나온 지는 한 2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2019년도쯤 나온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준 이유가 뭘까? 저도 그거를 한번 최근 들어서 읽었어요. 독서법 관련된 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최근에 정독을 해봤는데, 특히 이 책은 이제 독서 교육 쪽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책은 선생님들 혹시 책을 쓰실 마음이 있으면 대상이 학부모를 타겟으로 해야 확실히 많이 팔리는 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만큼 또 책이 좋기 때문에 잘 팔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오늘은 제가 책을 정리하면서 보기도 하고 정리한 걸 보여드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네, 오늘은 제가 한 2시간 전부터 정리를 했어요. 네, 딱 지금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도서 개요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도서 개요는 우선 제목은 공부머리 독서법이란 책이고 저자는 최승필이라는 저자분, 그리고 출판사는 책구루입니다. 네, 그리고 부제는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독서 교육의 모든 것. 네. 이 말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시중에 있는 독서법들이 대부분 저자의 그 노하우에 관련된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고 했다가 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망하고 또다시 책을 안 읽게 되고 저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시중 독서법 책들이 여기는 저자가 표현하고 싶었던 게 꾸준하게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가능하게 하는 그런 독서 교육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라는 거를 이 부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고 이 부제를 봤을 때 조금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사실 책이 조금 더 확 튀려면 여기가 좀 확 끌려야 되거든요. 네. 뭐 책 한 권을 완전히 씹어버리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책 10권을 막 동시에 읽는 뭐 그런 게 보통 실용 독서법의 그 부제들인데 여기는 음,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부제를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차들을 보면요. 크게는 초보 독서가를 위한 공부머리 독서법. 2부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숙련된 독서가로 가는 공부머리 독서법.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초보 독서가를 위한 공부머리 독서법은 이야기책을 가지고 하는 독서법이라고 해요. 학생들이 책 읽는 걸 많이 싫어하는데 이럴 때부터 너무 어려운 것부터 하면 안 되고 이야기책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학년별 연령대별로 어떻게 독서를 해야 되는지를 말을 해줘요. 그래서 영유아기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청소년 순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고요. 2부에는 조금 더 지식 독서. 네. 지금 이 책도 지식 독서죠? 지식 도서를 읽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그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자를 좀 이해를 해보면 우선 이 최승필이라는 저자는 독서 교육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독서법 전문가가 있고 독서 경영 전문가가 있고 다양하게 나눠지거든요. 독서법이요. 이분은 독서 교육에 대한 전문가예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과 관련된 책들은 노하우와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저는 교육적인 이론, 뭐 그 뇌과학적인 이론, 뭐 논문들까지 읽어야 진짜 그거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혹시 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분야에 관련된 이론 단순히 책만이 아니라 논문이나 그런 교육학이나 뭐 뇌과학적 이론들까지 같이 살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분은 대치동의 독서논술 교육 전문가예요. 12년차 강사고 창비에서 그 책으로 등단을 하셔가지고 대상을 받으시기도 했고 현재는 공부머리 독서법이란 네이버 카페랑 우리 가족 공감 독서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젖을 우도는 이제 초등생 시절에 공부를 잘했는데 중학생 때 이후부터 성적이 떨어지는 그런 학생들의 문제점이 뭘까? 그 문제점이 보니까 알고 보니 읽기 능력이었다. 이 읽기 능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되냐? 그런 독서법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적은 부제에서 말을 하는 것 같이 실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이 독서 교육법 이거를 통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공부머리를 갖기를 바란다라는 게 이 저자의 이 책을 쓴 의도와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서 코딩 볼 건데요. 크게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초보 독서가를 위한 공부모의 독서, 숙련대 독서가를 위로 가는 공부모의 독서 있는데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완벽하게 정리한 거 아닌데 2시간 안에 정리한 거라 완벽한 재구성 아니지만 저는 이 방법을 1차 코딩이라고 해요. 저는 책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읽어나가거든요. 그리고 목차를 바꿔가면서 제가 읽어나가요. 나중에 책을 읽은 다음에 저는 이걸 가지고 다시 재구성을 해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1차 코딩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목차를 좀 바꿔봤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현재 교육의 문제점 뭐냐라고 했을 때요. 우리 아이들의 문제점 저도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초등 우수생 중에 10명 중에 8명 이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반드시 성적이 하락한다. 네, 라는 거예요. 특히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또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제자리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저도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상당히 공부하는 거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우등생에 대한 3가지 조건에 대한 루머가 있대요. 네, 우등생이 되는 루머는 할아버지의 지략과 아빠의 무관심과 엄마의 정보력이 있으면 우등생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보통 일반적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는 우등생의 조건인데 좀 이게 잘못된 부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결국에는 많은 사교육들을 시키는 그 시기가 영유아기 때부터 그렇대요. 그래서 아이한테 한글 교육을 시켰는데 얘가 천재처럼 갑자기 변한다는 걸 보게 된 거죠. 네. 여기다가 주석 치시면 저희한테 보이거든요. 네, 제가 주석을 좀 막아 보겠습니다. 주석을 막는 기능이 새로 나왔어요. 네, 막아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유아기 때 이제 한글 교육을 받으면 학생들이 성적이 올라가네. 뭐 갑자기 천재가 된 것 같아 내 아이가.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맛을 들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 가르치면 알게 된다라는 공식이 생긴 거예요 우리 부모님한테. 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계속 점점 많은 교육들을 시켜요. 네. 근데 놀랍게도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보고서 내용을 보면 어떤 게 있냐? 이 제목이거든요. 왜 사교육보다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한가라는 연구 보고서 내용이고 제목이고 김희삼이라는 연구원이 말을 하기를 사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가장 효과가 크지만 중학교 2, 3학년쯤 되면 사실상 효과가 사라진다. 라는 게 이미 연구로 나와 있는 거예요, 현재. 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시험 한번 봤는데 성적이 몇 점 떨어지면 바로 학원을 바꿔버리고 그렇죠? 아니면 더 추가시키고 네, 한 과목도 막 여러 개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많지 않으면 절대 그것을 자기 것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검증된 부분이니까 부모님들도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교육의 이제 본질적인 결함이 이 두 가지래요. 첫째, 읽고 이해할 필요가 없는 듣는 방식의 공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의 내용을 일일이 설명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초반까지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대신 읽어주니까. 쪽집게식으로 하니까. 네, 근데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읽고 이해하는 경험에, 그러니까 이해하는 이제 경험에 이제 극단적으로 저하가 벌어진다는 거죠. 중학교 때부터 이제 학교 숙제하고 학원 가고 학교 숙제도 하고 학원 숙제도 하고 하다 보면 독서라는 거는 그쵸, 할 수가 우리 없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사교육의 본질적인 결함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적이 이제 급변동하는 구간은 크게 두 번인데, 예전에는 중학교 1학년이었지만 지금은 자유학년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때요? 2학년 때부터 얘기했죠, 그렇죠? 이때부터 초등 우등생들이 성적 하락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언어 능력을 가져야 된대요. 몇 점을 맞느냐라는 거에 더 중시하면 안 되고, 언어 능력을 가져야 될 시기에 우리는 그거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학원의 사교육에 더 집중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2차 변동 구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다. 또 이때는 더 혼동의 시대가 온대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적을 통해 넣고 마구 뒤흔들어 놓은 것 같은 혼돈의 시기가 온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 원인이 뭐냐? 학생들의 인터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교과서가 너무 어려워요. 즉 이제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저자는 이 현재 교육의 문제점을 통해서 결국 읽기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거가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부가 어렵다라는 거죠. 거꾸로 근데 이거를 잘한 친구는 처음에는 책 읽는 게 어려운 친구들도 본인이 교육을 시켰더니 중학교 가서 갑자기 달라진 사례들도 많이 있더라.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여기 책 안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은 제가 좀 뺐고요. 그래서 이 독서와 이제 두뇌의 원리 크게 보면 첫 번째 신경 가소성의 원리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뇌는 쓸수록 개발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 시냅스라고 하죠. 우리 신경세포 뉴런과 뉴런을 이제 연결해주는 시냅스라는 부분이 계속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독서를 할 때 우리 두뇌는 전방위적으로 활성화된다라는 거죠. 즉, 그러니까 두뇌를 많이 쓰게 하는 아주 가장 쉬운 방법이 독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초보 독서가와 숙련 독서가의 차이를 뇌를 살펴봤더니 초보 독서가는 뇌 전체가 활발히 활동한대요. 근데 숙련 독서가의 뇌는 일부분만 활발하게 됐다라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뭐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두뇌는 스키마라는 게 형성이 되거든요. 학습을 하게 되면 그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스키마가 형성이 되고, 그 스키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지식을 볼 때 더 빨리 습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초보 독서가는 뇌 전체를 이제 활발히 활동하게 해야 되는데, 숙련 독서가들은 이미 자동화가 돼 있어요. 이 신경 가소성의 원리랑 같이 알아둘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미엘린 또는 마이엘린 또는 미엘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두뇌는 빨리 반복해서 개발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반복으로 신호를 줬을 때 그게 어느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자동화가 된다는 원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숙련 독서가들은 이미 그걸 지식적인 부분이라든지 방법적인 부분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뇌 안에. 네,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글을 읽는 두뇌가 된다라는 거죠. 네. 정리해 보자면 뇌라는 거는 쓰면 쓸수록 개발이 되는데 특히 두뇌 독서를 하면 뇌가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하기 때문에 독서를 하자. 근데 초보 독서가에서 숙련 독서가로 되는 그 차이는 뭐냐면 점점 그 방식들이 익숙해지고 어휘력도 향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점점 뇌 일부분만 활발해지는 그런 단계가 된다라는 거죠. 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따도 더 계속 얘기하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 코딩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저의 첫 자기 개발의 시작이 독서였어요. 독서법이었어요. 네, 그래서 속독법부터 시작했던 저의 그 자기 개발 연구인데 제가 왜 생각 코딩을 가르치고 있냐면 결국 독서를 잘하려고 하면 읽기 능력과 인지 능력, 읽기 능력이 언어 능력이 향상이 돼야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언어 능력 이전에 저는 더 근본적인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 코딩을 개발하게 된 배경도 독서에 대한 고민 때문에도 있었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머리가 좋은 아이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공부머리가 좋은 아이들의 의미는 뭔가 공부는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공부머리 좋은 아이들의 사례로 보고 있고요. 이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깊이 있는 독서를 한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학원을 많이 다니고 뭐 속독을 많이 하고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뭐 많이 읽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 깊이 있는 독서가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머리가 좋은 위인의 사례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가 유명한 독서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명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중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둘 다 독서광이자 많은 책을 깊이 읽었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게 아니냐.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깊이 있는 독서를 해야 공부머리가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독서 지도의 뭐 7가지 원칙은 그냥 지나가듯이 잠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를 할 때는 핵심이 결국 재미있는 독서가 좋은 독서다. 두 번째, 독서 시간을 정해서 매일 읽어야 된다. 세 번째, 지식 도서를 처음에는 강요하지 않는다. 네 번째,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이나 서점을 간다. 다섯 번째,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늦게 접할수록 좋다. 여섯 번째, 학습만은 너무 많이 읽는 것은 금물이다. 네, 일곱 번째, 천천히 많이 생각하면 읽을수록 똑똑해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책이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우리가 독서 교육적인 측면으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보 독서가를 지도할 때 핵심은 결국은 이 1장에서의 핵심인데 이야기 책을 가지고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뭐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 그리고 책을 잘 읽기 힘들어하는 뭐 고학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책 독서 방법의 그 방법은 속독을 하면 안 되고 정독으로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재미있는 책을 골라서 재미있게 읽을 것이에요. 네,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속독을 아예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도움은 돼요. 근데 그 도움이 된다라는 게 우리 두뇌는 많은 양의 정보를 어떻게 볼 수 있는 두뇌로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너무 속독으로만 읽으면 뭐 대충 읽게 되고 시간 투자한 거에 비해서 잘못된 습관이 갈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성인들도.
정확하게 정확하게 읽는 연습도 갖고 가고 정확하게 읽는 훈련들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읽었는데 속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결과물들 보고 저건 속독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 생각 코딩은 이 문장 단위, 단락 단위를 완벽하게 구조화시킨 연습이 기본이에요. 네, 그게 점점 빨라지니까 책도 그렇게 하고 정보들도 그렇게 하면서 정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둘 다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독으로 책에 읽는 연습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속독으로 읽는 방식을 책을 구경하는 방식으로 읽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생각의 틈이 없어지게 되고, 근데 좋은 독서라는 거는 생각을 많이 하는 독서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는 소리 내서 읽는 속도로 책을 읽는 정도로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성인들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은 해요. 이건 독서 교육적인 측면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성인들까지 뭐 그렇게 꼭 하실 필요, 근데 성인들이 아직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뭐 빨리 읽으려고 하면 안 되긴 해요. 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하신 다음에 빨라지는 걸 하셔야지. 네,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냥 계속 대충 읽으면 계속 평생 대충 읽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재밌는 책을 골라 재밌게 읽을 것. 재밌게 책을 고르고 읽어야 능동적인 독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때 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속독이 아니라 정독으로 재밌는 책으로 읽어야 나의 생각과 감정의 덩어리가 커진다. 이 말을 많이 써요. 생각과 감정의 덩어리가 커진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정독과 재밌게 읽기 그리고 2주에 한 권 읽기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겠냐 라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게 왠지 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책을 읽었을 때 기대 효과는 첫 번째 이제 추론 능력과 공감 능력이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수학 성적도 향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공감이 되는 게 우선 저 개인적인 사례를 얘기해 보면 제가 학부가 법학과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일 못했던 과목이 수학이거든요. 수학, 과학, 경제거든요. 근데 대학교 때 과학 그 법학과를 다니니까 논리적인 학문이잖아요, 법학이. 그러니까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수학 과외를 하더라고요. 수학을 제일 잘 못했던 제가 수학 과외를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모님들이 항상 생각 코딩이랑 하면 수학 성적이 오르냐? 당연히 올라요. 근데 그거는 수학학원을 이미 다 다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우리 지금 학교 교육의 방식이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중요하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을 안 하지만 이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오르죠. 왜냐하면 이 책을 읽다 보면 개념화라는 능력이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개념화. 네. 어떤 것을 배울 때는 항상 개념을 배우잖아요. 어떤 것에 대한 정의와 뭐 공식과 이런 것들 배우게 되는데 그 개념들을 분명히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수학이든 뭐 과학이든 모든 과목들에 대한 공부가 잘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푼다고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프랑스가 수학에서의 노벨상이라는 필즈상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받은 나라예요. 프랑스가. 네, 근데 그 프랑스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들한테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 시간 내에 풀라고 하면 거의 못 풀어요. 네. 네, 그런 이제 평가 제도 때문에 그런 거지. 중요한 거는 사실 개념을 이해하는 게 수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네. 그리고 일본에서도 10분 아침 독서 운동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 학생들의 이지매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10분씩 독서하는 운동을 했는데
학생들의 생활 태도뿐만이 아니라 성적도 향상이 됐다. 근데 그 중에 국어와 수학이 가장 많이 향상이 됐대요. 이 독서를 통해 가지고. 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해도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잘못 읽어서 틀렸대. 근데 그게 실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혼자 합리하는데 그 문제를 잘못 이해하는 순간 수학은 틀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읽기 능력이 모든 공부에 또 도움이 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래서 우리의 초보 독서가를 위해서는 이야기책 독서가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저는 이 책의 대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이 안에 넣었어요. 학년별 독서 지도 방법. 학년이라고 하기보다 연령별이라 더 맞겠다. 영유아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뭐 연령, 뭐 학년별 이렇게 다 쓸게요. 근데 제일 처음 이 저자가 제일 타겟을 하고 있는 그 독자이자 학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초등 저학년의 독서법은 핵심이 뭐냐면 아이에게 책 읽기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라. 그러니까 책을 읽는 습관을 이제 들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얼마나 재미있는 책을 선택해야 되는 건가. 이 두 가지가 핵심이래요. 그래서 이때 초등학교 저학년, 뭐 1학년에서 3학년 때 책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책 읽는 규칙을 정하고 예를 들어 뭐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는 책 읽는 시간이야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주고 책은 여기서 읽어야 돼 이렇게 공간도 정해주고 네, 그런 독서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너무 어려운 그런 책들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재미있는 학생들이 읽고 싶은 그런 재미있는 책을 선택하냐 그게 중요하대요. 그렇게 해야지만 학생들의 그 독서에 대한 열등 상태가 극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방법으로는 크게 매일 독서와 응원하기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게 지금 학생들 거라고 학생들 나는 필요가 없는 거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거예요. 성인분들도 자기한테 우선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겠죠. 학생이든 성인이든 매일 독서라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부모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10분을 부모님이 읽어주면 좋대요. 근데 이때 10분을 읽어줄 때 다 읽어주지 말고 3분의 1만 반복해서 읽어주래요. 네. 현기증이 날 때까지 궁금해서 현기증 날 때까지 다 안 읽어주고 딱 3분의 1까지만 읽어주라는 거예요. 네. 이런 3분의 1까지만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는 효과가 어떤 게 있냐면 이야기 속의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효과가 있고 호기심이 유발된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건지 계속 궁금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다 읽었어도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10분 동안에. 네. 그 다음에 이제 40분 동안은 이제 A가 3분의 1 정도는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이 됐고 궁금했으니까 더 열심히 읽겠죠. 그래서 아이 혼자 책을 40분 동안 읽고 그 10분 동안은 부모님이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거래요. 네, 그래서 뭐 얼마큼 기억하고 있는지 너무 압박하지 말고 아이의 소감이나 인상적인 부분 위주로 대화를 해보자. 이거를 매일 실천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상을 해줘야 된대요. 간단한 파티나 선물을 줌으로 인해서 자부심이라든지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라. 네, 이게 방법이라 하고요. 이걸 좀 구체적인 단계로 봤을 때는 먼저 책을 구하자. 일주일에 읽을 5권을 같이 고르고 우리 아이들이 3학년이든 4학년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선 1학년 수준의 책부터 읽자. 점점 단계를 높이자라는 거죠. 그리고 5일 동안에 독서 시간을 정해서 매일 독서를 하자. 위에 이 방법으로. 그리고 하루는 상을 준 다음에 그 다음 텀에 2학년 수준의 책을 읽자. 네,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의 독서법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네, 아셨죠? 네. 우리 성인들도 매일 독서하고 혼자
뭐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하루 정도 개인적으로 자기한테 보상을 해주면 뭐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독서는요. 청소년까지 봤을 때, 중학교까지 봤을 때 원칙은 레벨 독서와 반복 독서. 첫 번째는 자기 언어 수준에 맞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두 번째 자기 그 연령 수준에 맞는 그 책이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자는 부모님들이 한 번 책 읽었는데 다른 책 안 읽고 또 그 책 읽으면 그 막는 거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생각해보면 저도 저만 하더라도 집에 어렸을 때 컴퓨터도 없고 스마트폰 당연히 없고 집에서 하는 게 외동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할 게 책 읽는 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내가 좋아하는 책만 계속 반복해서 읽었던 것 같거든요. 생각해보면. 네. 근데 요즘에는 워낙 또 그 다양한 책들과 그런 많은 전집 같은 것도 많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많은 책을 읽게 하려고 한 번 읽은 책을 읽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수준에 맞는 책. 저도 중학교 때 책을 읽는 게 싫었던 이유가 학교에서 주는 그 책들이, 그 숙제를 내주는 책들이 너무 어려운 책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점점 책 읽는 게 고역이야. 네. 책 읽는 게 공부처럼 느껴져. 하다 보니까 저도 책을 중고등학교 때, 특히 대학교 20대 초반까지는 책을 안 읽었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권도. 네. 그랬던 이유들이 자기 수준에 안 맞는 독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중요한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레벨 독서와 반복 독서. 그 방법으로는 독서를 할 때 방법으로는 소제목 단위로 읽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성인분들도 잘 명심하실 게, 우리가 책을 읽었다라는 그 만족감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책을 막 끝까지 막 읽어. 덮었는데 기억이 안 나. 네, 그러면 시간 낭비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이제 마음은 평평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 내 것이 되는 독서는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책을 덮은 다음에 하는 말이라고는 재밌었어라는 한마디밖에 못 한다면 그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독서법에 대해서.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쓰는 방법인데 뭐 반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제목을 그 한 챕터 읽은 다음에 덮은 다음에 내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반추를 해봐야 돼요. 인지심리학적 용어로 반추라고 하거든요. 떠올려보기. 내가 거기 있는 내용을 얼마큼 알고 있지? 그걸 이렇게 혼자 이렇게 리마인드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빨리 하려고 하면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처음부터는요. 그렇죠? 아직 그런 두뇌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저자는 소제목 단위로 끊어서 이해가 안 되면 3번 반복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인의 경우도 어느 정도는 써볼 수도 있을 것 같고 3회 반복하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최소한 떠올려보는 것까지는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인들은. 네. 그리고 독서의 상태를 자세히 점검해라.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부모님이 이제 아이한테 대화를 통해서 얼마큼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내용 파악이 안 되면 필사도 시켜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필사는 뭐 베껴 쓰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로는 첫 번째 먼저 대화를 해라. 결국 중요성을 먼저 인식시키고 공부와 언어 능력이 얼마큼 그 관계가 있는지를 말을 해주고, 뭐 전문 기관에서 하는 그런 토클이라는 테스트가 있대요. 토클이라는 테스트가 있으니까 주니어 토클과 토클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러 가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아주 배울 부분이 본인의 네이버 카페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이제 시험지가 있다. 자기가 개발한 시험지가 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네. 그래서 아주 마케팅적인 측면으로 아주 좋은 네,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책을 선정하고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는 쉽고 재미있는 장편 동화, 청소년은 청소년 소설 한 권, 그다음에 이제 책을 읽어라. 책을 읽을 때는 도입부를 읽어라.
그래서 한 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고 그다음 그거를 내용을 말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라. 그렇죠? 내가 뭐 말할 수 없는 지식은 정말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내용이 파악이 안 됐을 때는 필사까지 시켜보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성인들은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3단계는 다음 부분을 읽어라. 다음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끝까지 제대로 읽는 방식을 반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방식으로 5권을 읽고 그 다음에 기초 언어 능력을 평가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일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어 능력 평가의 종류는 뭐 이런 게 있다. 주니어 토클, 뭐 기초 언어 능력 평가 아니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국어. 네, 그런 것들 가지고 자신의 언어 능력을 평가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평가 같은 것도 그 의미가 있는 게 저도 이제 저희 학습인지 능력 검사라는 걸 제가 보거든요. 저희 학생들한테. 근데 거의 부모님들이 본인 아이는 뭐 영재원도 다녔고 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엄청 많은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이가 똑똑하다는 그 근거를 엄청 많이 대세요. 네, 아주 알았습니다 하고 제가 학습인지 능력 검사 보고 부모님과 상담을 하면 네, 이제 부모님이 아주 겸손해지세요. 근데 이제 저희 학습인지 능력 검사도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을 언어 또는 그런 다양한 인지 능력을 보거든요. 학습과 관련된 인지 능력을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하는 친구가 공부를 못할 일이 없어요. 그거는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어 능력과 인지 능력을 개발시키는 거에 더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IQ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IQ 테스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과 청소년의 독서는 이거 역시도 뭐 제대로 독서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레벨 독서, 반복 독서. 네. 이게 핵심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학년 이전은 영유아기 때는 어떤 거가 필요하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영유아기 때는 목표가 책과 친해지는 거. 두 번째, 이야기의 구조를 내면화시키는 거. 또 이때 주의할 게 조기 교육을 너무 많이 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뇌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두뇌는요. 0세부터 7세는 미성숙한 뇌를 가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학습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너무 많은 학습을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3세 이전에 많은 학습을 시키면 천재가 된다. 뭐 그런 이론들은 이미 폐기된 이론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때 조기 교육을 너무 어렸을 때 많이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코르티솔이라는 그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뇌 발달이 저해가 되고 학습 강도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낮은 무기력증, 학습 무기력증이라든지 자폐 증상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참 재미있는 그 해외 사례가 핀란드뿐만이 아니라 유럽들은요 7세 이전에 자기 모국어도 가르치지 않는데요. 금지되어 있대요. 우리나라라면 예를 들어 우리 한글 가르치는 게 금지되어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핀란드의 교육 철학은 가르치지 않을수록 더 많이 배운다라서 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모국어를 절대 안 가르친다. 이건 핀란드만의 문제가 아니래요. 독일도 그렇대요. 독일도 주의하라고 절대 시키지 말라고 한대요. 국가적으로. 네. 그게 이제 내가 그 조기 교육의 폐해 때문에 그런 거죠. 핀란드도 이제 수업 방식도 가르치지 않을수록 더 많이 배운다라는 그 교육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업 자체가 독서래요. 독서 교육 기반의 학습이고 일본도 현재 이 핀란드의 방식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읽은 내용을 토대로 발표 토론하고 그리고 과제도 책 읽는 거 스스로 찾아가지고 읽게 하는 네, 그런 거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현재 핀란드가 세계 10위권의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피사 테스트에서 1, 2위를 하는 이유가 독서 교육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알았죠? 네. 네, 영어 유치원 보내고 많은 조기 교육 시켰던 부모님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학원 중에 박꼬치 어학원이라고 강남에 유명한 어학원 하나 있는데 그 박꼬치 그 원장도 자기 자녀는 7세 이하에 시키지 않는다고 제가 들은 경험이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 네. 자기 영어학원 원장도 7세 이전에는 자기 아이를 영어를 안 가르친다고 하는 거 보면 괜히 그 이유가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유아기 때는 아이가 원할 때 즐겁게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독서의 주도권을 아이에게 모두 넘겨줘서 그런 분위기로만 만들어주는 거죠. 도서관을 가거나 아이가 재밌어하는 책은 사서 이렇게도 읽게 하고 그리고 매일 읽어주는데 이때 질문을 해가지고 읽어줄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읽어주는 거죠. 자기 주도권을 아이에게 주는 거죠. 근데 아이가 그만 읽자고 하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유아기 때는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독서 지도인데, 고등학교 때 이제 성적이 떨어지는 세 가지 유형은 이 세 가지 유형이래요. 여전히 중학생, 그냥 목표 의식 없이 학원만 다니면서 똑같이 행동하는 친구들. 두 번째, 내 꿈을 찾아갈 때야 유형. 네, 나 웹툰 작가 될 거야. 뭐 프로 게이머 될 거야. 가수 될 거야. 네, 그런 유형이나 세 번째, 해봤는데 안 되더라. 어, 저도 이런 유형이었던 것 같은데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서 좌절하는 유형. 네, 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30년간의 이제 입시 제도를 봤을 때 학력고사, 수능, 내신, 논술, 지금은 학종이라는 게 더 대세가 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많은 교과 내용을 저장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했던 학력고사 시대에서 수능은 얼마나 대단한 사고력을 갖추고 있냐라는 방향, 이제 학종은 어떤 인재이냐라는 것을 보고 있는 그런 방식의 평가 제도라는 겁니다. 네. 현재 지금 교육 과정은 그 역량 교육 기반 교육 과정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이요. 네. 이 교육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OECD에서 97년도부터 핵심 역량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네, 그 연구 이후에 세계 많은 기관들에서 핵심 역량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게 이제 다양한 국가 교육 과정이 됐어요. 네. 우리나라도 현재 자유학기제 역시도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국영수가사 이런 모든 그 과목의 각각의 지침도 최소 수준의 정보를 주고 나머지는 역량을 키우자는 교육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학종도 우리가 그 어떤 역량을 가진 인재냐 네, 그런 것들 보는 제도라는 거죠. 근데 이 독서라는 게 입시 제도에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신만 보더라도 중학교에 비해서 교과서의 논리나 이런 정보가 7배에서 8배가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영어 본문 외우는 친구들이 거의 없을걸요? 쉽지 않을걸요? 네. 저도 중학교 때는 모든 걸 다 외웠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미 이런 정보 양과 깊이가 이렇게 7배에서 8배이기 때문에 내신 공부가 잘 안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수능 역시도 언어 능력 기반의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부 역시도 독서 이력이라든지 보고서 대회, 토론, 논문 이런 것들도 독서와 읽기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자소서란 면접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컨설팅 받는다고만 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이 있어야 잘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논술고사, 뭐 적성검사 이런 것도 다 언어 능력 기반의 시험이죠. 네, 그래서 독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생은 독서라기보다 수능 공부 방법이라는 표현으로 여기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선 고등학교 때는 수능 국어 영역의 기출문제를 풀고 채점의 약한 부분을 찾고 많이 틀린 지문을 3개 골라가지고 필사를 시켜보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연도의 수능 국어 영역을 풀자.
여기서는 이게 뭐 다른 것들은 당연히 일반 학생들도 하는 건데 많이 틀린 지문을 꼭꼭 씹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슬로우 리딩 방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느리게 읽기, 슬로우 리딩 뭐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게 다 책 이름이에요. 슬로우 리딩이라는 책이 있고 느리게 읽기라는 책이 있어요. 네. 슬로우 리딩은 EBS에서도 했던 실험입니다. 이따 더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읽기 독립,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읽기를 하는 거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주도적인 읽기 독립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전집. 이거는 충분히 공감이 돼요. 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쵸? 모든 뭐 민음사부터 해가지고 뭐 전집 쫙 있잖아요, 그쵸? 집에.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저거 다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애들이 되게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걸 다 읽어야지만 뭔가 내가 될 것 같은데 읽은 건 몇 개 안 되고, 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네, 책은 열심히 사지만, 네, 그 먼지만 쌓여가고, 네, 그런 경우들 많은데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전집을 너무 많이 사주면 이게 공부이자 의무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학습 만화가 막 10권 중에 두세 권 정도면 괜찮은데 학습 만화 중심으로 책을 읽게 되면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읽는 거에 대한 그런 습관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속독으로 너무 많이 읽으면 독서 효과가 저해된다. 왜? 아까 말했듯이 생각과 감정의 덩어리가 커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사교육은 중학교 2, 3학년부터는 점점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시키는 것도 위험하고, 스마트폰 역시 어릴 때부터 너무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스마트폰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피할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저의 얘기는 아니고 이 저자 얘기니까요. 뭐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어느 정도는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일부의 초보 독서가를 위한 공부머리 독서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우리 아이들은 현재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사교육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자신이 그 스스로 이해하고 독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독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독서를 하면 두뇌가 좋다. 네. 왜? 뇌는 쓸수록 개발이 되는데 독서를 하면 전방위적으로 활성화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더 빨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결국 깊이 있는 독서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다. 네. 그래서 우리 초보 독서가의 지도 방법은 처음에는 이야기 책을 가지고 재미있게 정독으로 읽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연령별로는 영유아기 때는 책을 읽는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 친해지는 거,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는 거, 네, 그게 중요하고, 조기 교육을 너무 많이 안 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 저학년 때는 독서 습관을 들이는 거, 네, 얼마나 재미있는 책을 선택하는지, 네, 그래서 그런 유인을 주면서 매일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자. 네, 그 다음에 이제 고학년 청소년이 되면 이때는 레벨 독서, 반복 독서가 중요한데 이때 역시도 제대로 된 깊이 있게 하는 방법이 중요하고, 책을 읽은 다음에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지, 말로 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점검해보고 그런 것들의 방식으로 언어 능력 평가를 해보면 좋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갔을 때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은 네, 보통 또 이거 역시도 읽기 능력이 부족한 건데, 읽기 능력 독서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입시 제도도 독서를 잘하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수능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틀린 질문을 3번 골라가지고 3번 필사하는, 네, 그런 방식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피하면 좋다.
얘기로 1부에서 초보 독서가를 위한 공부머리 독서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숙련대 독서가로 가는 공부머리 독서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건데 제목은 지울게요. 제목 없어도 될 것 같아서. 현재 공교육의 문제점은 지금 지적 능력의 발달이 어려운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지식 도서를 읽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대요. 네. 왜? 호기심이랑 궁금증이 없는 거야. 왜? 그냥 교과서 같이 이제 지식을 내 것으로 지식과 정보를 내 것으로 아는 게 공부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궁금한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뭐 궁금한 거 있냐고 하면 거의 뭐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많은 양의 지식을 내 것을 만드는 거가 더 중요한 거죠. 중학교 때부터 손 드는 친구 거의 없잖아요. 우리 교실에서. 초등학교 때는 진짜 초등학교 교실 가면 진짜 질문 받다가 끝나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질문이 없어서 문제예요. 아이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식 도서 다독가가 대한 유형은 크게 이 4가지 유형들이 있대요. 활자 중독형, 탐구형, 마니아형, 활용형. 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유형들로 가고 있는데 뭐 어떤 게 뭐 좋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걸 했겠죠. 네, 그래서 이 마니아형 같은 경우는 이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한 분야에 좀 더 마니아형은 한 분야만 파는 그런 전문가. 활용형은 책을 뭐 일종의 사용 설명서 같이 읽는 그러려고 읽는 사람들. 아니면 탐구형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어가지고 읽었는데 또 이런 것들이 궁금해 하면 또 다른 분야에 있는 책을 또 읽고 네, 그런 방식이고 활자 중독형은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 다 읽는 그런 유형. 네, 완전 전인적인 유형은 이제 활자 중독형 그 다독가이겠지만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도 이 밑에 쪽에 그 전문가가 되면 그것도 의미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한 분야의 지식을 제 것으로 만든 독서로 그 분야의 책을 한 10권 이상은 항상 10권에서 20권을 빌려봐요, 제가. 네. 그러니까 대학원생이 되면 좋은 점이 도서관에서 20권을 빌릴 수가 있어요. 네. 고려대 대학원은 우선 20권 빌릴 수 있게 해줘요. 한 달간. 연장도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제가 여기 지금 독서법에 관한 책이 지금 20권이 집에 있어요, 여기. 독서법만. 네. 꽂혀 있어요, 여기 밑에. 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냥 다 제 것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합쳐버리는 그런 독서법을 쓰죠. 네. 그래서 지식 독서 다독가들은 이제 그런 유형들이 많이 있다. 선생님들도 그냥 베스트셀러라고 이것저것 읽지 마시고 내가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한 분야의 책을 몇 권씩 사서 읽어보세요. 아셨죠? 5권 이상 최소. 5권 이상을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다른 분야의 책을 5권 읽을 때는 5시간, 10시간이 걸린다고 했을 때는 한 분야의 책을 5권 읽을 때는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3분의 1, 뭐 5분의 1로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런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다독가의 유형으로 한번 한 분야만 좀 파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청소년 지식 독서의 이제 기본 독서는 성인용 지식 도서를 이제 한 권을 먼저 선정을 한대요. 그 다음에 이때는 아이가 관심 가는 분야를 선택하고 이 책에서 중요하게 하는 얘기가 머릿말을 반복해서 독서해라. 이것도 어느 정도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어쨌든 책 한 권을 저자 입장에서는 파는 거죠. 출판사나 저자는 책을 팔려고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근데 팔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읽어보는 게 표지랑 목차랑 머릿말이라는 걸 당연히 알잖아요. 저자도. 머릿말을 신경 안 쓸까요? 제일 많이 신경 써요. 머릿말을. 그렇죠? 네. 머릿말과 목차를 제일 많이 신경 쓰거든요. 표지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 머릿말을 완전히 이해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방법이고 필사도 하는 것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릿말을 반복해서 읽었으면 이제 책 전체를 분석적으로 읽어봐라.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두 쪽을 꼼꼼하게 읽어봐라. 내 것으로 만든다는 자세를 먼저 읽어봐라. 그리고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인터넷 찾아보고 책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표시를 해놔라. 그리고 읽은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위주로 읽어봐라. 네, 이런 방식으로 청소년들은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책 쓸 거 아니면 필사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완전한 필사는. 그러니까 내가 그 공감이 가는 좀 좋은 문장이라 생각하는 거에 대한 필사는 몰라도 완전한 필사는 좀 비효율적이라 생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머릿말을 그 주의 깊게 읽는 거는 개인적으로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보 독서가가 지식 독서를 읽는 방법은 이때 연필을 들고 읽어라. 이때 읽을 때. 네, 그리고 머릿말을 3번 반복해라. 여기 있는 내용이겠죠? 청소년과 입장으로 얘기한 거고 이거는 초보 독서가 숙련 독서가 입장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릿말 3번 정독하고 소단원별로 나눠 읽고 끝까지 읽는 거. 네, 이게 초보 독서가의 지식 독서 읽는 방법인데 숙련된 지식 도서 독서가가 되려면 한 권을 읽고 2권 더 읽고 네 그렇게 내 것을 만든 다음에 다른 분야의 책 읽는 거. 네, 이런 게 숙련된 지식 도서로 전문가가 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건 초보 도서가는 한 권을 제대로 읽는 연습이 중요하고 한 권을 제대로 읽는 연습이 된다면 그때는 한 분야의 도서를 읽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생활 코딩 배우는 분들한테도 항상 그 얘기를 말씀드려요. 나중에는 한 분야의 주제를 융합해서 읽는 독서법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지식 독서의 기본 독서 방법 이런 거라면 이제 옮길게 이거를 이렇게 저는 묶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청소년 지식 독서법 네, 단계 구분 할게요. 강화하는 방법은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이때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다 똑같은 부분인 것 같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독서 계획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필을 밑줄 긋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익숙해졌으면 밑줄을 긋는 거. 예, 강화하는 비결에서는 밑줄 긋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 너무 교과와 연계된 걸로 하지 말고 아이가 선택했으면 그냥 그거 읽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시험 중간고사 그 2, 3주 전 빼고는 한 권씩 읽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머릿말 완전히 이해하기와 연필 읽고 분석적으로 읽는 방법으로 한 학기에 2권 정도 읽게 한번 해봐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 그 국가적으로도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라는 게 국어 시간에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저자는 머릿말과 밑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네, 이런 것들 더 중시하고 있는 읽기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단기간에 이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크게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얘기하고 싶은 내용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슬로우 리딩. 네, 슬로우 리딩으로 뭐 1년에 한 권도 괜찮아. 한 권의 문학작품, 고전 명작을 가지고 곱씹어가지고 읽는 방식. 그래서 이거는 먼저 한 챕터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읽으면서 인물 사건 배경 같은 것들이라든지 사소한 표현들을 고민해서 읽는 방식으로 읽고 그게 완벽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화로 넘어가고 네, 그렇게 많이 못 읽더라도 이렇게 제대로 곱씹어서 읽을 수 있는 고전 읽기 방식을 한번 해보고 대신 너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이때 매월 한 권의 청소년 소설을 읽는 방법으로 독서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반복 독서법이고요. 네. 반복 독서법은 정의가 네. 책이 와가지고 네. 반복 독서법은 정의가 2주일에 3번 거듭해서 읽는 독서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읽는 속도가 모두 3번 같아야 된대요. 그래서 한 번 읽기, 두 번 읽기, 세 번 읽기를 통해서 꼼꼼하게 제대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때 점검할 때는 목차를 보면서 읽은 내용을 떠올려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필사 강화 독서법인데, 필사 강화 독서법은 슬로우 리딩과 반복 독서의 장점을 모두 가진 궁극의 독서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이 세 가지는 약간 이야기 책에 대한 독서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네 번째가 초록 독서법이고, 잘 분리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사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그래서 주 5일 매일 2쪽씩 필사를 하자. 그리고 필사와 대화를 하고, 이때 깜지 쓰듯이 하면 안 된다. 네, 깜지 생각 없이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글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노력하면서 네, 꾹꾹 눌러 읽는 방식이다. 네. 그래서 뭐 정약용 선생님이 뭐 독서법으로 유명한 게 그죠? 초서 독서법이잖아요, 그죠? 필사 독서법. 네, 그런 의미에서는 필사도 정말 좋은 책들이라고 했을 때는 해보는 방식도 의미는 있다. 하지만 성인들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추천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네. 그 책 전체를 필사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고 네. 부분적으로 필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초록 독서법. 네, 초록 독서법이 지식 도서의 궁극적인 독서법인데 어쩌면 저희 의도한 건 아닌데 저희 생각 코딩 방식이 네, 궁극의 독서법이긴 해요.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지식 도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지식 구조 자체를 완전히 자기 것을 만드는 거. 네, 그래서 연필을 통해서 1화 분량 읽은 다음에 핵심을 표시하고 다시 읽으면서 완전히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내용을 정리하라고 해요. 네. 저 생각 코딩 방식이 그런 방식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초록으로 정리를 구조화시키라는 얘기겠죠. 초록이. 네. 이렇게 읽는 방식이 초록 독서법이니까 이게 자기의 것으로 완전히 만드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머리 독서법은 크게 봤을 때 제대로 읽는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그런 거를 위해서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복 독서 또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필사법이 또 활용하고 있고 네. 한 분야에 또 재미있게 책을 읽는 방식 네.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내용들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 다양한 사례들에서 다양한 책의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선생님들도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내가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거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독서법에 대한 어떤 원리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도는 알지만 저희 생각 코딩이 초로 독서법의 거의 궁극적인 방법이긴 해요. 네, 그래서 저희 생각 코딩 방식도 저도 지금 많은 성인분들 보지만 다 바뀌어요. 성인들도 안 바뀌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훈련시키냐, 문장 단락, 그러니까 개념을 범주화시킨 연습. 아까 개념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개념화에 대한 어휘학습도 시키고, 어휘학습을 어떻게 시키냐, 먼저 예상해서 써보게 해요. 어떤 어휘를 예상 의미를 써보게 하고, 사전을 찾아보게 한 다음에 그 사전 찾아본 거를 그대로 베끼지 말고 자신만의 것으로 적게 해요. 정의를. 그 다음에 관련 어휘를 찾게 해요. 저는. 유의어, 뭐 반의어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쓰게 하고 마지막에 예문을 적용하게 해요. 그래서 관련 예문을 찾고 예문을 창작해 보게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어휘학습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된 다음에 이제 그 단어와 문장에 주어, 서술어, 육하원칙 네,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해봐야 돼요. 보통 그게 잘 안 된 분들이 문장의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해요. 네. 그리고 나서 문장과 단락의 구조와 구조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시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저희 7단계 요약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하면 많이 개발이 돼요. 네. 그다음에 지문 구조하는 훈련을 하고 지문을 구조하는 영역이 됐으면 그때는 다 똑같거든요. 신문 기사든 그쵸 책이든 영상이든 다 똑같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내 가지고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이미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런 것들을 빨리 읽어가면서 구조화시키고 재구성하고 내 것을 만드는 연습까지. 네, 저는 그렇게 인지 능력과 그리고 읽기 능력이 향상이 될 수 있다. 또 그런 과정들이 우리 두뇌의 어떤 기획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까지 향상이 된다라는 그런 가정으로 저희 생각 코딩이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오늘 공부머리 독서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후기도 네, 저희 카톡창에다 남겨주시고 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